투자에는 뭔가 한 2% 부족한 그런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2%인데 2% 부족하다고 표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원자재 가격은 어떻습니까? 다른 원자재 시장도 사실 뭐 이렇게 썩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기본적으로 원자재는 이제 실물이잖아요. 실물은 실물 경제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올해 들어서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좀 기대보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인플레이션도 올해는 이제 가라앉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성장이나 물가라는 원자재에서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은 올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이맘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오르고 떨어졌나를 봤더니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기에 가장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한 4% 정도 올랐고요. 네. 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32% 정도 빠졌고요. 네. 옥수수도 한 30% 빠졌습니다. 네. 천연가스는 한 60% 가까이 빠졌고요. 아. 그리고 원유가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해서 한 2.5%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원자재 시장은 만족스럽지 않죠. 네. 경기 둔화의 가능성을 벌써 원자재 시장은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이 좀 더 올랐다라고 느낄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은 경기 방어형 원자재다 보니까 네. 그런 면들이 또 작동한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 금은 더 오르나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을까요? 그렇죠. 지금 전쟁의 영향이 예, 좀 예. 있다라고. 뭐 대표적인 걱정 자산이죠. 그리고 비관론자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10월 초만 하더라도 금 가격이 올해 연중 최저치 정도에 가까웠어요. 그랬나요? 네. 근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는 사이에 거의 한 10% 가까이 금값이 뛰면서 그게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 대비해서 한 9% 올랐다고 하는 게 예. 그 정도 지금 갑자기 이제 오른 셈인데요. 이 원인이 과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때문인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렇죠.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때문인가라고 한다면 뭔가 약간 좀 껄끄러운 그런 해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는 게 금인데 네. 불확실성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글로벌 불확실성과 그냥 불확실성은 좀 다릅니다. 소위 글로벌 불확실성은 미국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팔레스타인 쪽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북한에서의 뭐 핵 위협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그 불확실성은 로컬이에요. 글로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미국이 네. 뭔가 개입을 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군사 어떤 대응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뭐 변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봤을 때 네. 하마스 전쟁은 약간 2% 부족한 감이 또 있고요. 2% 부족하다고. 네네. 그 2%를 채워주려면 네. 결국엔 네. 미국의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이 역시 금의 반등 역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을 시장이 읽으면서 예금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네. 부각되는 네. 그런 측면에서 금값 상승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막 오른다 그러면 실제로 나가서 금들을 많이 사나요? 돈이 없어서 사기 힘든데. 아, 근데 이제 파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종로 귀금속 이런 데 가서 상가에 가서 파시는지 사시는지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실물을 직접 사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용으로 보기는 약간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진행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금을 살 때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그 금은방에 살 때는 거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내가 금을 그 현물로 인도받을 때는 네. 10%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10% 부가세란 얘기는 사실상 내가 산 뒤로 금값이 10% 오른다고 하더라도
별 뭐.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상 이제 금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물로 이렇게 직접 인도받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런 구매가 아니라 네. 증권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거죠. 그건 예를 들면 이제 금 ETF도 있을 것이고 네, 금 네. 선물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거래소에서 이제 전자 거래로서 이제 뭐 1g씩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근데 세금은 있긴 한데 세금이 이익에 대해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항상 세금 내는 거는 이익이 나야지 내는 거거든요. 네, 이익이 없으면 그렇죠. 네. 근데 부가세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야 되니까. 살 때 10% 먼저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용도로 보는 것보다는 현물로 이렇게 매입하실 때는 뭔가 그 밖의 용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라든지 네. 아니면은 무슨 뭐 상속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용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금 투자할 때요. 네. 환율을 좀 잘 보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를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금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명목 금 가격이 그러니까 국제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이 올랐을 때 네. 당연히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와 별도로 또 하나가 있죠. 결국 달러로 사온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금 투자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금값이 올랐어도 내 수익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 투자자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달러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 투자 성공의 베스트는 금값도 오르고 달러 가치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금 투자자들이 좀 짭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금값이 오른 부분보다도 달러 가치가 오른 부분. 네. 즉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대에서 1,300원, 1,4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부가적으로 얻은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환율은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까 ETF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뭐 다른 그 금 투자하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수적인 분들은 과거에 이제 금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많이 네. 이제 활용을 하셨죠. 은행에서 금 통장을 통해서 뭐 이제 뭐 일정한 금액을 계속 사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금 펀드.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금을 같이 투자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금 펀드 역시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구매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현대로 오면 올수록 더 대표적인 투자 방식은 ETF입니다. 네, 네. 예, 그 증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금 관련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네. 금 현물이나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만들어진 ETF들. 네. 즉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 주식 시장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그냥 오늘 사고 내일 팔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사실 주식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투자가 요새는 제일 활성화돼 있고요. ETF 투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배당소득세를 네. 내겠죠. 15.4%. 15.4%.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은 22%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내지만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복 공제가 공제가 있기 있어서. 때문에 내가 만약에 ETF 투자해서 250만 원 벌었다면은 세금은 한 없는 푼도 거죠. 안 낸다. 네. 그런데 30대 이하 젊은 그 세대들이 요즘 금 투자에 관심이 높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런 MZ 세대들이 사실 팬데믹 이후부터 투자에 되게 활발하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어떤 문턱 자체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투자하듯이 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다라고 느끼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나 할 법한 그렇죠. 좋아할 거를. 법한 금 투자 이런 기금속 투자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또
많이 나서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이게 뭐 사실 투자 업계에서는 중요한 이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MZ세대 같은 경우는 ETF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해요? 그렇죠. ETF가 제일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분야이고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젊은 투자자분들은 선물 시장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뭐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투자 피난처를 그 찾아서 금 투자에 적극 나서는 나라들도 좀 있다면서요? 글쎄요.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금 보유량을 10개월 연속 늘리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중국이 금을 사는 게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 역시 제가 볼 때는 근거는 되게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중국이 금을 사는 이유는 외환 보유고 다변화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을 뭐 한 작년부터 해서 한 220톤 정도 사들였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봤더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네. 이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한 2,200톤 정도 지금 금을 갖고 있는 셈이 됐는데 이게 그 중국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금 보유량이 뭐 한 두 번째쯤 많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6번째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뭐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다음에 네. 한 6번째 위치에 있고요. 중국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 전체에서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거, 네. 유로로 보유하고 있는 거, 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다변화시키는 게 또 중앙은행의 또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는 전체적으로 한 3.1조 달러쯤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금 보유는 대충 한 3%대 후반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미국은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이 한 60%쯤 되고 유럽은 평균 한 30%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여전히 그 중국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을 높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네.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 짧게 네. 대답해 주신다면 금 투자 고민하는 분들 어떤 지표를 잘 눈여겨봐야 되는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짧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30초? 30초. 네. 걱정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금액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좋은 일인데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제일 안 좋은 일인데요. 예. 그중에서 특히 안 좋은 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실업률이 앞으로 올라간다면 네. 금값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남아 있다. 네. 그게 제가 볼 땐 제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뭐 내려가겠지만 그것보다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네. 충분히 상쇄가 되면서 금값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